그때 물에 그냥 빠졌으면 깔끔했는데.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앞좌석에서 들려오는 차갑고 계산된 음성입니다. 진단서 위조도 어렵지 않아. 돈만 주면 정신과 의사 하나 구하는 거야. 뒷좌석 70세 노인의 눈이 천천히 떠집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의 빛이 돌아오고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다 들었다. 서울 금천구 새벽 4시의 전통시장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둘 가게 불이 켜지고 그중 가장 먼저 불을 밝히는 곳이 있습니다. 영분내 반찬 40년 된 간판이 희미하게 흔들립니다. 박영분 70은 오늘도 같은 시간에 물을 씻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그고 관절염이 심해진 손가락으로 무청을 다듬으며 작게 신음을 흘립니다. 도마 위에 물을 올리고 칼을 들어 썰기 시작하는데 손목이 욱신거립니다. 냄비 세개에서 멸치 육수가 끓고 시금치를 데치는 김이 작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영분이 또 제일 먼저 왔네. 옆 가게 김 사장이 셔터를 올리며 인사를 건넵니다. 영분은 물기 묻은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도마 앞으로 돌아섭니다. 40년 14,600일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단골들은 말합니다. 영분이네 반찬은 엄마 손맛이야 여기. 김치 먹으면 다른데 못 먹어. 이 집 멸치볶음은 정말 예술이야라고요.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새벽 배송 기사 아내입니다. 영분은 말없이 비닐봉지를 꺼내고 무생채와 멸치볶음, 김치를 담아줍니다. 손님은 봉지를 받으며 작게 말합니다. 사장님, 요새 힘드시죠?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분은 미소만 짓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킵니다. 해가 뜨고 시장이 깨어납니다. 영분은 12번째 반찬통을 씻어내며 허리를 두드립니다. 손목의 통증이 어제보다 심하고 무거운 냄비를 들 때마다 어깨가 울립니다. 거울을 보니 흰머리가 더 늘었고 주름은 깊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장사가 뜸해지자 영분은 작은 장부를 꺼냅니다. 40년 동안 써온 가계부 한 줄 한 줄이 빼곡합니다. 1985년 1월 3일 김치 8kg 수입 24,000원 1992년 8월 12일 냉장고 신품 구입 지출 48만원 2003년 5월 20일 도경이 대학 등록금 지출 320만원 마지막 페이지를 펴니 통장 잔고가 적혀 있습니다. 3억 원 40년의 땀이 굳어진 숫자입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영분은 혼잣말을 합니다. 빈 가게를 둘러보고 낡은 냉장고와 진열대를 쓰다듬으며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봅니다. 20년 전 아들 도경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 환하게 웃는 20살 청년의 얼굴이 보입니다. 엄마, 나 꼭 성공해서 편하게 해줄게. 그때 아들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영분은 사진 속 아들을 바라보며 작게 웃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5년 전부터 아들은 바빠진다는 핑계로 얼굴을 잘 비추지 않았고 명절에도 문자 한 줄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영분은 반찬통들을 닦습니다. 40년 동안 수천 번 닦았던 통들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행주를 놓고 손을 씻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다시 봅니다. 70세, 이제 충분히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밤 영분은 통장을 정리합니다. 3억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만든 돈, 한 통 한 통 팔아모은 인생입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들을 보며 영분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김치 1kg에 8,000원, 멸치볶음 한 통 5,000원, 하루 평균 30만 원 매출, 40년이면 재료비와 월세를 빼도 딱 맞는 숫자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주나? 혼잣말이 나옵니다. 아들 도경밖에 없습니다. 손주도 없고 형제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부는 휴대폰을 들고 아들의 번호를 오래 바라보다가 전화를 걸지 않고 내려놓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게 문을 열자 아들 도경 42이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얼굴인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옆에는 며느리 서민아가 함께 서 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야. 도경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영부는 순간 당황해서 멸치 봉지를 떨어뜨릴 뻔하고 허겁지겁 손을 닦으며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나도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영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작은 의자에 앉히고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냅니다. 도경은 가게를 둘러보며 말합니다. 엄마, 여긴 여전하네. 그런데 이제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야? 영부는 음료수를 건네며 대답합니다. 응, 사실 접을까 생각 중이야. 도경과 미나가 눈빛을 교환합니다. 짧지만 의미심장한 시선입니다. 도경이 음료수 캔을 따며 말을 이어갑니다. 엄마, 마침 잘 됐다. 우리 1박 2일로 여행 갈까? 강원도 계곡이 정말 좋대. 평생 여행 한 번 못 가셨잖아. 영분의 눈이 커집니다. 40년 동안 가게를 지키느라 여행은 꿈도 못 꿨습니다. 명절에도 휴일에도 늘 반찬통 앞에서 보냈습니다. 아들의 제안에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정말 괜찮겠니? 당연하지. 우리 차로 편하게 모시고 갈게. 펜션도 예약했어. 계곡 바로 옆이라 시원하고 좋대. 미나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줍니다. 깨끗한 펜션, 맑은 계곡물, 녹음으로 우거진 산 사진들이 보입니다. 영부는 사진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 영부는 가방을 쌉니다. 평생 여행 가방을 싸본 적이 없어서 무엇을 넣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합니다. 결국 편한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통장을 챙깁니다. 통장을 가방에 넣으며 영부는 잠시 멈칫합니다. 옆 가게 김 사장이 오후에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영부나, 도경이가 요새 빚이 좀 있다던데 괜찮아? 영부는 그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걱정 마. 하지만 지금 가방을 싸며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고 일기예보는 강원도의 집중호우 예보를 전합니다. 내일부터 강원 영동 지방에 시간당 5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산간 계곡 지역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옵니다. 영부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리려다가 멈칫합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호우특보 지도가 떠 있고 강원도 일대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영부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도경이 받습니다. 엄마, 왜? 도경아, 날씨가 안 좋다던데 괜찮겠니? 아, 그거 걱정 마. 펜션이 튼튼하대. 괜히 취소하면 위약금 나와. 그냥 가자. 통화가 끊깁니다. 영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가방을 바라봅니다. 불안감이 더 커지지만 아들을 믿기로 합니다. 가족인데 피를 나눈 사이인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영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눕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40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갑니다. 첫 가게를 열던 날, 도경이를 낳던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혼자서
아들을 키우던 수많은 날들이 영화처럼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건 오늘 오후 도경과 미나가 교환했던 그 짧은 눈빛입니다. 무언가 숨겨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 계산된 듯한 그 시선이 자꾸만 뇌리를 스칩니다. 영부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여행이 정말 효도 여행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영부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곧 계곡물에 갇혀 버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70년 인생에서 가장 춥고 무서운 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곧 세찬 빗소리가 어둠을 채웁니다. 천둥이 멀리서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가릅니다. 서울의 밤이 점점 어두워지고 빗소리는 점점 거세집니다. 고속도로가 빗줄기로 흐릿합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붉게 번집니다. 영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흐르고 하늘은 온통 회색입니다. 도경아,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영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운전석의 도경은 시선을 앞에 둔 채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엄마. 곧 그칠 거예요. 하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로 들어갈수록 빗줄기는 더 굵어졌고 라디오에서는 계속 호우특보를 알렸습니다. 조수석의 미나는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도경과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위약금 30만 원이래. 그냥 가자. 영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지 못한 척합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가슴속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걸 느낍니다. 산이 가까워지고 구불구불한 산길로 접어들자 빗소리는 더욱 거세집니다. 이 시간 후 차는 좁은 계곡길에 들어섭니다. 양옆으로 나무들이 우거지고 아래로는 계곡물이 세차게 흐릅니다. 평소보다 수위가 높아 보이고 물소리가 차 안까지 들릴 정도로 큽니다. 길 곳곳에 낙석주의 표지판이 서 있고 흙탕물이 도로로 흘러내린 흔적이 보입니다. 여기가 맞나? 도경이 중얼거리며 속도를 줄입니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라고 안내하지만 펜션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나가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킵니다. 저기 저 다리 건너면 있대. 나무 다리를 건넙니다. 계곡물이 다리 바로 아래를 흐르고 물보라가 튀어올라 차 유리를 적십니다. 영부는 손잡이를 꽉 잡고 다리가 흔들릴 때마다 작게 신음을 흘립니다. 다리를 지나자 작은 펜션 건물이 나타납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1층은 거의 지면과 같은 높이입니다. 차에서 내리자 빗물이 얼굴을 때립니다. 세 사람은 급히 짐을 들고 펜션 안으로 뛰어들고 현관문을 닫는 순간 천둥이 크게 울립니다. 관리소 책상에는 아무도 없고 벽에 붙은 메모지에 체크인 손님은 1층 101호 사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101호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풍깁니다. 오래된 온돌방, 낡은 이불, 작은 창문 하나가 전부입니다. 창밖으로 계곡이 보이고 물소리가 벽을 타고 울려옵니다. 영부는 방 안을 둘러보며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여긴 좀 낡았구나. 하룻밤만 자고 가는 건데 뭐. 엄마, 좀 쉬세요. 우리는 2층 방 쓸게요. 도경과 미나는 짐을 챙겨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리고 곧 2층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부는 혼자 남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계곡물이 점점 불어나는 게 보이고 빗소리는 더욱 거세집니다. 오후 3시 펜션 현관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관리인입니다. 비옷을 벗으며 급히 계단을 올라가 2층 방문을 두드립니다. 손님, 호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계곡 범람 위험이 있으니 지금 대피하셔야 합니다. 도경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관리인은 다시 말합니다. 1층은 특히 위험합니다. 지난해에도 물이 차올라서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환불은 되나요? 도경의 질문에 관리인이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환불보다 안전이 먼저 아닙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에이, 괜찮겠죠. 건물도 튼튼해 보이는데. 그냥 있을게요. 미나도 옆에서 거듭니다. 비 좀 그치면 나갈게요. 지금 나가면 도로도 위험하잖아요. 관리인은 한숨을 쉬며 1층으로 내려갑니다. 배기로 문을 두드리고 영분이 문을 열자 다급히 말합니다. 어르신, 1층은 정말 위험합니다. 적어도 2층으로 올라가세요. 영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들려고 하지만 위층에서 도경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괜찮아요. 비 좀 그치면 나갈 거니까 그냥 쉬세요. 관리인은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저으며 밖으로 나갑니다. 문이 닫히고 펜션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영부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봅니다. 계곡물이 더 불어났고 물이 탁하게 변했습니다. 밤 9시 저녁을 먹지 않은 영부는 가방에서 김치 한 봉지를 꺼냅니다. 가게에서 싸운 것이죠. 비닐을 뜯어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씹으며 눈물이 핑 돕니다. 40년 동안 담가온 김치, 자신의 손맛이 느껴집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혼잣말을 하는 순간 우르릉하고 천둥이 칩니다. 번개가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영부는 깜짝 놀라 창문을 봅니다. 계곡물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둑을 넘어 펜션 마당으로 밀려오고 순식간에 1층 문틈으로 스며듭니다. 도경아, 물이 들어와. 영분이 소리칩니다. 하지만 위층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커서 들리지 않는 걸까요? 영분은 문을 열려고 하지만 바깥에서 밀려드는 물의 압력에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물이 발목을 적시고 곧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도경아, 미나야, 물이야. 영부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온 힘을 다해 두드리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십니다. 이불이 떠오르고 가방이 물에 잠깁니다. 통장, 옷, 모든 것이 물에 휩쓸립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급한 발걸음이 계단을 내려오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부는 희망을 품고 소리칩니다. 도경아, 여기야.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대신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고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영부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아들이 자신을 두고 떠난 것을, 처음부터 이것이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도경아 왜? 목이 메입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고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영부는 창문으로 기어가려 하지만 70세의 몸은 이미 기력을 잃었습니다. 찬물에 체온이 떨어지고 손발이 저려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나요?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 흩어집니다. 새벽 5시 펜션 관리인이 119에 신고를 합니다. 소방대와 산악구조대가 출동하고 보트를 타고 펜션에 접근합니다. 1층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물에 잠긴 방 한 구석에서 영분이 쓰러져 있습니다. 의식이 희미하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 생존자 있습니다. 70대 여성, 저체온증 의심. 산악구조대원 최강호 48가 영분을 들어 올립니다.
담요로 감싸고 보트에 태워 안전지대로 이송합니다. 앰뷸런스가 대기 중이고 영부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최강호는 펜션 안을 수색하며 떠내려온 물건들을 확인합니다. 가방 하나가 창문 틀에 걸려 있고 그 안에서 젖은 통장과 신분증이 나옵니다. 박영분, 서울 금천구. 최강호는 통장을 비닐에 넣어 챙기고 펜션 CCTV를 확인합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CCTV에는 새벽 1시 두 사람이 급히 차에 타고 떠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1층에서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멈추지 않고 다리를 건너 사라지는 장면이 선명합니다. 최강호는 영상을 USB에 복사하고 경찰에 알립니다. 병원 중환자실, 영부는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합니다. 폐에 물이 차고 저체온증으로 장기들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는 고령이라 회복이 더딜 것이라고 말하고 간호사들은 보호자 연락처를 찾지만 영분의 휴대폰은 물에 망가져 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영분의 눈이 천천히 떠집니다. 흰 천장, 삐삐 소리나는 기계들, 팔에 꽂힌 링거줄이 보입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합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셨어요? 여긴 병원이에요. 안전하니까 걱정 마세요. 영부는 목이 쉬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계곡물에 잠기던 순간 아들의 차가 떠나던 소리, 살려달라고 외치던 자신의 목소리가 되살아납니다. 간호사는 물을 떠다 주고 영분의 손을 잡아줍니다. 가족분이 자주 오신대요. 곧 오실 거예요. 하지만 영분은 압니다. 저들이 온다면 그건 자신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오는 것뿐이라는 거요. 아니, 어쩌면 죽기를 바라며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은 맑습니다. 하지만 영분의 마음속은 여전히 차가운 물에 잠겨 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겪은 어떤 일보다도 아들에게 버려진 이 밤이 가장 춥고 무섭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영분의 몸이 경직됩니다. 문이 열리고 도경과 미나가 들어섭니다. 두 사람은 환한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미나가 영분의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차갑습니다. 영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알아챕니다. 이들의 눈 속에 진심은 없다는 것을, 자신은 이제 제거해야 할 짐이 되었다는 것을요. 엄마, 걱정 많이 했어요. 우리도 물에 갇혀서 겨우 탈출했다니까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도경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영부는 알고 있습니다. CCTV에 무엇이 찍혔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들었던 차 시동 소리, 멀어지던 엔진 소리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영부는 입을 다뭅니다. 지금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저들은 이미 변명을 준비했을 테니까요. 대신 영부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살아남겠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40년 동안 반찬 하나하나 기록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을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겠다고요. 네, 고마워요. 영부는 작게 대답합니다. 도경과 미나는 안도한 표정을 짓고 곧 의사를 부르러 나갑니다. 혼자 남은 영부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마르고 대신 결연한 빛이 눈에 서립니다. 살아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순진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배운 끈기로 매일 장부를 기록하며 익힌 습관으로 이들과 맞서야 합니다. 창밖의 햇빛이 점점 강해집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분의 싸움도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퇴원날 영부는 병원 로비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도경이 데리러 온다고 했지만 약속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립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미나가 받습니다. 어머님, 오빠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택시 타고 오세요. 나중에 돈 드릴게요. 통화가 끊깁니다. 영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병원비 수납 영수증을 꺼냅니다. 580만 원, 3일간의 중환자실 비용입니다. 지갑을 열자 현금 5만 원이 전부입니다. 카드를 꺼내려 하지만 가방 안에 카드가 없습니다. 계곡에서 모두 잃어버린 겁니다. 통장을 찾아야 하는데 영부는 일어서서 택시를 탑니다. 기사님에게 금천구 주소를 말하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거리가 낯설게 느껴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멀게만 보입니다. 40년 살던 동네인데 오늘따라 모든 게 낯섭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문이 잠겨 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습니다. 영부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1시간을 기다립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멈춰섭니다. 영분 씨, 거기서 뭐 하세요? 집에 아무도 없네요. 도경이가 안 받아요. 아, 도경이가 아까 나가던데요? 짐 싸서 차에 싣더라고요. 이사하나 봐요. 영분의 얼굴이 굳습니다. 저녁 무렵 도경이 돌아옵니다. 영부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들어가고 도경은 피곤한 표정으로 구두를 벗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하고 그냥 와요? 열쇠 없으면 어떡해요? 전화했어. 안 받았잖아. 아, 회의 중이었어요. 미안해요. 영부는 거실을 둘러봅니다. 짐이 없습니다. 평소 거실에 쌓여 있던 상자들, 미나의 쇼핑백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액자도 내려져 있고 책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도경아 이사 가니? 아, 그게 회사 근처로 좀 옮기려고요.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는? 엄마는 여기 계시면 되죠. 영부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혼자 남겨진다는 뜻입니다. 아들 부부는 떠나고 자신만 이 집에 남는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도경아, 엄마 통장 어디 있어? 찾아야 해. 도경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통장이요? 엄마 계곡에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재발급 받아야지. 은행 가자. 내일 제가 해드릴게요. 엄마 몸 안 좋으시잖아요. 영부는 불안감이 커지는 걸 느끼지만 더 물어보지 못합니다. 그날 밤 영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봅니다. 아들 방에서 나는 속삭임이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처리, 시간, 서류 같은 단어들이 희미하게 들립니다. 다음 날 아침 영부는 홀로 은행을 찾아갑니다. 40년 거래하던 은행 지점, 친절하던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재발급 하시러 오셨어요? 내 통장이랑 카드 다 잃어버렸어요. 직원은 신분증을 요구하고 영부는 병원에서 임시로 발급받은 신분증을 내밉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다가 표정이 굳습니다. 사장님 잠시만요. 직원은 창구 안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과장이 나옵니다. 박영분 고객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계좌 조회 결과 현재 잔액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영분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3억이 있어야 하는데 1억 8천이 사라졌습니다. 8월 15일, 20일, 9월 3일 여러 차례 인출 기록이 있습니다. 모두 본인 확인 후 정상 출금되었습니다. 내가 언제 찾았어요? 그때 나 병원에 있었다고요. 하지만 여기 서명이 고객님 서명 맞으시죠? 화면에 띄워진 서명을 보니 영분의 필체와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릅니다. 누군가 흉내낸 것입니다. 이거 내 서명 아니에요. 누가 위조한 거예요?
은행 안의 시선이 영분에게 쏠립니다. 과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고객님, 일단 진정하시고 이 건은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상 절차를 거쳐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어서요. 영분은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시장으로 돌아온 영분은 자신의 가게 앞에 섭니다. 셔터가 내려져 있고 자물쇠가 새로 달려 있습니다. 옆 가게 김 사장이 나와 영분을 봅니다. 영분아, 괜찮아? 병원 다녀왔다며? 김 사장님, 내 가게 문 왜 이래요? 응? 도경이가 잠깐 닫는다고 하던데. 어머니 건강 안 좋으시니까 쉬시라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나 가게 열어야 하는데. 영분은 자물쇠를 잡아당기지만 열쇠가 없어 열리지 않습니다.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영분아, 도경이가 그러던데 요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며? 병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무슨 소리예요? 나 멀쩡해요. 아니, 그게 같은 말 여러 번 하고 물건 어디 뒀는지 모르고. 영분은 순간 이해합니다. 도경이 시장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요. 치매라는 프레임, 믿을 수 없는 노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 사장님, 나 정상이에요. 도경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김 사장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입니다. 영분은 더 말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돌아섭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미나가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분이 들어서자 미나는 환하게 웃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은행 갔다 왔어. 내 돈 어디 갔어? 돈이요? 무슨 돈요? 내 통장에 3억 있었어. 근데 1억 8천이 사라졌어. 미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영분을 똑바로 봅니다. 차가운 눈빛입니다. 어머님 요새 기억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 아세요? 뭐? 병원비 내신 것도 기억 안 나시죠? 제가 냈어요. 580만 원. 그리고 가게 월세 밀린 거 제가 정리했어요. 800만 원. 어머님 생활비로 매달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래도 1억 8천이나 되지 않아. 세금 내신 거, 카드값, 공과금 다 합치면 그 정도 나와요. 장부 보여드릴까요? 미나가 파일을 꺼내 영분 앞에 놓습니다. 빼곡한 숫자들, 영수증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분은 압니다. 이 모든 게 조작이라는 걸, 자신의 돈을 훔쳐가고 서류로 위장한 것뿐이라는 거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어머님, 이러시면 정말 병원 가셔야 해요. 치매 검사 받으세요. 영분은 미나의 얼굴을 봅니다. 계산된 표정, 완벽한 연기, 그 뒤에 숨은 냉혹함이 느껴집니다. 그날 밤 영분은 서랍을 뒤집니다. 집문서를 찾으려고 하지만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경 방문을 열려 하지만 잠겨 있습니다. 영분은 문을 두드립니다. 도경아, 엄마 집문서 어디 있어? 문이 열리고 도경이 나옵니다. 짜증난 표정입니다. 엄마, 지금 새벽 2시예요. 왜 이러세요? 집문서, 내 집문서, 금고에 보관 중이에요. 안전하게. 엄마가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내놔. 내일 드릴게요. 지금은 좀 주무세요. 문이 닫힙니다. 영분은 복도에 주저앉습니다. 다음 날 영분은 구청을 찾아갑니다. 민원실 직원에게 자신의 집과 가게 등기부등본을 요청합니다. 서류가 출력되고 영분은 그것을 보며 눈이 커집니다. 매매 진행 중? 집과 가게 자리가 모두 매매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대리인 장도경, 위임장 첨부, 인감증명서 발급.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거 위조예요. 내가 위임한 적 없어요. 고객님, 여기 인감도장 찍혀 있고요. 정상 절차입니다. 내 도장 아니에요.
누가 만든 거예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경찰서로 가보라고 안내합니다. 영부는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담당 경찰에게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아들이 내 돈을 훔쳐가고 집까지 팔려고 해요. 계곡에서 날 버리기까지 했어요. 경찰은 영분의 말을 듣고 서류를 확인합니다. 어르신, 이게 가족 간 문제라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라고 돈 훔쳐가도 돼요? 사람 죽이려고 해도 돼요? 계곡 사건은 사고로 처리됐고요. 돈 문제는 민사예요. 변호사 선임하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왜 그래요? 분명 범죄잖아요. 증거가 있으세요? 서명, 인감도장, 위임장 다 정상입니다. 어르신이 잊으신 게 아니고요. 그 순간 영부는 무너집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은행도 시장 사람들도 구청도 경찰도 모두가 서류를 보고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영분의 말은 그저 치매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됩니다. 일주일 후 영부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도경이 이사 트럭을 불러 짐을 싣고 영분에게 말합니다. 엄마, 일단 여기 요양원 알아봤어요. 깔끔하고 좋대요. 요양원? 나 왜 요양원 가야 해?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약도 잘 챙겨 먹어야 하고 치매 치료도 받으셔야 하고. 나 안 가. 엄마. 도경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처음으로 영분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제발 말 좀 들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영분은 얼어붙습니다. 당신이라는 말, 존댓말이 아닌 반말, 그 속에 담긴 차가움이 온몸에 와닿습니다. 나나 너희 엄만데. 엄마라고 다 엄마예요? 제대로 된 엄마는 자식한테 짐 되지 않아요. 영부는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시장 친구들은 이제 자신을 피하고 가게는 잠겨 있고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3만 원입니다. 저녁 영부는 지하철역 계단에 앉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누구도 영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70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혼자인 적은 없었습니다. 춥습니다. 9월의 밤이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눈물이 흐릅니다. 40년 동안 만든 돈, 20평짜리 작은 집, 시장 한 구석 가게,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가방 하나와 낡은 옷뿐입니다. 새벽 4시, 영부는 추위에 잠에서 깹니다. 계단에서 자다가 몸이 뻐근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픕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서는데 발이 꼬여 넘어질 뻔합니다. 누군가 영분의 팔을 붙잡습니다.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 남자, 깔끔한 인상에 안경을 쓴 얼굴이 낯익습니다. 저기 혹시 남자가 영분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눈이 커집니다. 이모님? 영분 이모님 맞으세요? 네. 누구? 저 태호예요. 윤태호. 10년 전에 이모님 가게에서 반찬 사 먹던 곳이 준비하던 영분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때 그 청년 시험 떨어지고 울던 아이, 돈 없어서 김치만 사 먹던 고시생. 영분이 공짜로 반찬을 싸주던 그 아이입니다. 태호야. 이모님, 왜 여기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영분은 입을 때려다가 목이 메입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윤태호는 영분을 부축해 일으킵니다. 일단 따뜻한 데 가요. 제 사무실이 가까워요. 거기 가서 말씀하세요. 새벽 지하철역, 두 사람이 계단을 오릅니다. 영분의 비틀거리는 걸음을 태호가 조심스럽게 받쳐줍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아침이 옵니다. 영분은 문득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40년 전 자신이 준 반찬 한 봉지가 지금 자신을 구해줄 손길로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태호의 사무실 문패가 보입니다.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윤태호. 윤태호의 사무실은 작지만 깔끔합니다. 영부는 따뜻한 차를 받아들고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계곡에서 버려진 밤, 사라진 돈, 치매 프레임, 빼앗긴 집까지 1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말합니다. 태호는 노트북을 열어 메모하며 가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모님,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유기죄, 사기죄, 문서 위조죄 전부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경찰도 은행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류만으로는 정상 절차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CCTV가 있다고 하셨죠? 영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계곡 펜션의 관리인이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구조대원이 뭔가를 가져갔다고요. 제가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모님, 일단 여기서 좀 쉬세요. 제 집이 가까운데 빈 방 있어요. 아니야, 태호야. 나 괜찮아. 내가 힘들어지면 안 돼. 이모님이 10년 전에 저 살리셨잖아요. 이젠 제가 도와드릴 차례예요. 태호는 영분의 손을 잡습니다. 차가운 손이 점점 따뜻해집니다. 영분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믿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다음 날 태호는 강원도로 향합니다. 펜션은 아직 복구 중이고 관리인은 임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태호가 명함을 내밀자 관리인은 그날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할머니 변호사님이세요? 정말 안 됐어요.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날 CCTV 영상 혹시 남아있나요? 네, 구조대에서 가져갔어요. 최강호 대원님이요. 연락처 드릴게요. 태호는 곧바로 최강호에게 연락합니다. 강원도 산악구조대 사무실에서 만난 최강호는 USB를 꺼냅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백업해뒀어요. 경찰한테 넘겼는데 가족 간 문제라며 민사로 돌리더라고요. 영상이 재생됩니다. 새벽 1시 펜션 1층에서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들리고 2층에서 도경과 미나가 급히 내려옵니다. 하지만 1층 문을 열지 않고 곧바로 현관문으로 향합니다. 차에 타고 시동을 걸고 다리를 건너 사라집니다. 물에 갇힌 영분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차에 타기 직전 미나가 영분의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져 부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건 고의적 유기네요. 살인 미수까지 갈 수 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최강호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이 영상 법정에서 쓰세요. 태호는 USB를 받아 챙기고 서울로 돌아옵니다. 영분에게 영상을 보여주자 영분은 울먹입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이모님 잘못 없어요. 이제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호는 꼼꼼하게 사건을 정리합니다. 신분증 재발급, 인감증명서 신규 발급, 통장 조회, 등기부등본 확인, 필적 감정 신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영부는 매일 사무실을 찾아와 태호를 돕고 40년간의 가계부를 꺼내 보여줍니다. 이게 제 전부예요. 매일 기록했어요. 들어온 돈, 나간 돈, 한 푼도 빠짐없이. 태호는 가계부를 펼쳐봅니다. 빼곡한 숫자들, 정확한 날짜들, 4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모님, 이거 대단해요. 이게 바로 증거예요. 가계부와 은행 내역을 대조하자 불일치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영분이 기록한 금액과 실제 인출 금액이 다르고 영분이 병원에 있던 날짜에 대규모 인출이 이루어진 흔적이 보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도 돌아옵니다. 은행 출금 서류의 서명은 영분의 것이 아니라고 판정됩니다. 위조된 것입니다. 인감도장도 진품이 아닙니다. 누군가 복제해서 사용한 것이죠. 이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유기죄, 살인미수, 사기죄, 문서위조죄, 그리고 위증교사죄까지. 태호는 밤을 새워 고소장을 완성하고 검찰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영분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태호야,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모님, 저들이 이모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물에 빠뜨리고 떠났잖아요. 나도 알아. 근데 40년을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영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배신감보다 더 깊은 슬픔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일주일 후 태호는 영분을 데리고 시장으로 갑니다. 작은 점포 하나가 비어 있고 월세는 50만 원입니다. 태호가 보증금을 대주겠다고 하지만 영분은 고개를 젓습니다. 태호야, 내가 벌써 많이 해줬어. 이건 내가 할게. 어떻게요? 돈이?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빌릴게. 시장 사람들 다 아는 사이야. 영분은 옆 가게 김 사장을 찾아갑니다. 김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짓지만 영분의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꿉니다. 영분아, 정말 괜찮은 거야? 도경이가 하는 말이. 김 사장님, 저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거짓말한 적 있어요? 제가 약속 어긴 적 있어요? 김 사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넌 그런 사람 아니지. 얼마 필요해? 300만 원만요. 꼭 갚을게요. 김 사장뿐 아니라 시장의 다른 단골들도 조금씩 돈을 모아줍니다. 50만 원, 100만 원, 20만 원 합쳐서 500만 원이 모입니다. 영분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작은 분식집이 문을 엽니다. 간판에는 영분내라고 쓰여 있고 메뉴는 단순합니다. 떡볶이, 김밥, 순대, 튀김. 영분은 다시 불을 지피고 고추장을 풀며 떡을 썹니다. 40년간 반복한 동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배송 기사님입니다. 사장님, 다시 시작하셨네요. 떡볶이 한 접시요. 네, 감사합니다. 영분은 떡볶이를 정성껏 끓여내놓고 손님은 한 입 먹고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역시 이 맛이에요. 이거야. 영분은 처음으로 웃습니다. 진심으로 웃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분식집은 조금씩 자리를 잡습니다. 하루 매출 20만 원, 월세와 재료비를 빼면 남는 게 많지 않지만 영분은 매일 장부를 정리하며 기록합니다. 태호는 매주 들러 무료로 떡볶이를 먹으며 법적 진행 상황을 알려줍니다. 이모님, 검찰에서 연락 왔어요. 수사 개시했대요. 정말? 네, CCTV 증거가 결정적이었어요. 그런데 태호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뭔데? 저들이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모님이 치매라는 진단서를 준비 중이래요. 내가 치매라고? 네, 정신과 의사 매수해서 허위 진단서 받으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모님 증언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영분은 주먹을 줍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이모님, 저들이 스스로 범죄를 말하게 만들어야 해요. 무슨 뜻이야? 연기를 하셔야 해요. 정말 치매인 것처럼. 그러면 저들이 방심하고 결정적인 말을 할 거예요. 영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해볼게.
내가 할 수 있어. 일주일 후 영부는 도경에게 전화를 겁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불안한 어조로 말합니다. 도경아, 엄마야, 나 요새 이상해. 밤마다 헛것이 보이고 기억이 자꾸 끊겨. 도경의 목소리에 미세한 기쁨이 섞입니다. 엄마, 괜찮아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나 무서워. 내가 정말 치매인가 봐. 제가 아는 병원 있어요. 거기 가봐요. 폐쇄병동도 깨끗하대요. 며칠 후 영부는 도경 부부와 만납니다. 카페에서 만난 영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초점 없는 눈빛, 떨리는 손, 같은 말을 반복하는 모습. 미나는 영분을 보며 도경과 눈빛을 교환합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입원 치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원해야 하나? 네, 꼭 필요해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도경이 서류를 꺼냅니다. 입원 동의서, 재산관리 위임장, 각종 서류들입니다. 영부는 흐릿한 눈으로 서류를 보고 태호가 알려준 대로 행동합니다. 여기 도장 찍으면 돼? 네, 어머님.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하지만 영부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손을 떨며 펜을 떨어뜨립니다. 나 무서워, 입원하기 싫어. 미나는 짜증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냅니다. 병원에 연락할게요. 이송 서비스 있대요. 1시간 후 흰색 승합차가 도착합니다. 이송 요원들이 영분을 차에 태우고 도경과 미나는 앞좌석에 앉습니다. 태호가 미리 설치해둔 녹음 장치가 작동합니다. 차가 출발하자 두 사람은 완전히 방심합니다. 휴, 드디어 끝났네. 도경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미나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때 물에 그냥 빠졌으면 깔끔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됐네.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이제 다 정리돼. 진단서 위조도 어렵지 않아. 돈만 주면 정신과 의사 하나 구하는 거야. 그럼 완전히 무능력자 만들 수 있어. 재산도 다 우리 명의로 넘기고. 뒷좌석에서 영분의 눈빛이 또렷해집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습니다. 영분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다 들었다. 뭐? 도경이 뒤를 돌아봅니다. 영분은 미소를 짓습니다. 더 이상 흐릿한 눈빛이 아닙니다. 또렷하고 강한 눈빛입니다. 내 입으로 다 말했구나. 물에 빠뜨렸다고, 진단서 위조한다고.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틉니다. 병원이 아닌 경찰서 앞입니다. 문이 열리고 윤태호가 녹음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경찰들이 대기 중입니다. 장도경 씨, 서민아 씨, 방금 자백 전부 저장됐습니다. 유기죄, 살인미수, 사기, 문서위조, 위증교사, 체포하겠습니다. 도경은 차에서 내리려 하지만 경찰이 수갑을 채웁니다. 미나는 소리를 지릅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불법이라고요. 합법적인 녹음입니다. 그리고 펜션 CCTV 영상도 있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영부는 차에서 내려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도경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빚이 너무 많아서. 빚? 그게 날 죽여도 되는 이유가 되니? 엄마, 너한테 엄마는 없어. 나한테도 이제 아들은 없어. 영부는 돌아섭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40년의 정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프지만 이것이 맞는 길입니다. 태호가 영분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이모님, 잘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 태호야. 내가 없었으면. 제가 감사하죠. 10년 전 반찬값, 이제 갚았어요.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눕니다. 경찰차가 출발하고 도경과 미나가 차 안에서 고개를 떨굽니다. 영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 영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쏟아집니다. 따뜻합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분식집 문을 열고 앞치마를 두릅니다. 불을 지피고 떡볶이 냄비를 올립니다. 고추장을 풀고 떡을 넣고 국물이 끓어오릅니다. 김이 올라오고 향기가 퍼집니다.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시장 단골 할머니입니다. 영분아,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뭐가요? 내가 이긴 거. 아들한테 당하지 않은 거. 우리도 다 기뻐. 영부는 떡볶이를 담아줍니다. 할머니는 한 입 먹고 웃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이게 영분이 맛이지.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납니다. 분식집은 점점 손님이 늘고 시장 사람들이 다시 영분을 찾습니다. 더 이상 치매 노인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긴 사람, 포기하지 않은 사람, 다시 일어선 사람입니다. 저녁 영부는 장부를 펼칩니다. 오늘 매출 35만 원, 지출 18만 원, 순이익 17만 원. 한 줄 한 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씁니다. 오늘도 살아서 불을 지폈다. 내일도 지필 것이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릅니다. 밝고 환한 달입니다. 영부는 펜을 놓고 달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끝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고 가치 있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호 법정입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장도경과 서민아는 수의를 입고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증인석에는 산악구조대원 최강호가 앉아 있고 변호인석에는 윤태호가 서류를 정리합니다. 영부는 방청석 맨 앞에 앉아 있습니다. 70세의 작은 체구,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모두 일어섭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합니다. 펜션 CCTV 영상이 대형 화면에 재생되고 법정은 숨죽입니다. 물에 갇힌 영분의 목소리, 그럼에도 떠나는 차, 휴대폰을 부수는 미나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오고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합니다. 녹음 파일도 재생됩니다. 그때 물에 그냥 빠졌으면 깔끔했는데 진단서 위조도 어렵지 않아. 돈만 주면 정신과 의사 하나 구하는 거야. 미나의 목소리가 법정을 채웁니다. 도경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가 떨립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극도의 재정적 압박 속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항변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차갑습니다. 최강호가 증언합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저체온증으로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사망했을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윤태호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영분의 40년 가계부, 은행 거래 내역, 필적 감정 결과, 위조된 인감증명서, 모든 증거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기하고 재산을 편취했으며 치매 진단을 위조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분이 증인석에 섭니다. 마이크 앞에 선 영분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판사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피해자 진술하시죠. 네, 판사님. 영분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합니다. 저는 제 아들을 40년 동안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대학 보냈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그 아이에게 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저를 물에 빠뜨리고 떠났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 돈을, 제 집을, 제 인생을 모두 빼앗으려 했습니다. 영분의 눈에 눈물이 맺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정의가 저 같은 사람을 지켜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려다가 판사의 눈빛에 멈춥니다. 도경이 고개를 들어 영분을 봅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분은 아들을 바라보지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자리로 돌아갑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습니다. 피고인 장도경은 유기치사미수죄, 사기죄, 문서 위조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서민아는 공동정범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 1억 8천만 원과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도경과 미나는 법정에서 끌려나가고 영부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숨을 쉽니다. 끝났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피해자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아들을 고소한 심경이 어떠세요? 영부는 마이크 앞에 섭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영부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저는 복수한 게 아닙니다. 제 권리를 되찾은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고 그날 저녁 뉴스는 영분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한 달 후 압류됐던 재산이 돌아옵니다. 통장에 2억 3천만 원이 입금되고 집과 가게 자리도 다시 영분의 소유가 됩니다. 윤태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이모님, 이제 편하게 사세요. 충분히 쉬셔도 돼요. 하지만 영분은 고개를 젓습니다. 태호야, 나 할 일이 있어. 할 일이요? 저처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나 혼자 편하게 살 수 없어. 영분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윤태호는 그 눈빛을 보고 미소 짓습니다. 3개월 후 금천구 시장 한편에 새로운 건물이 문을 엽니다. 2층짜리 작은 건물, 1층은 분식집, 2층은 쉼터입니다. 간판에는 따순마루라고 쓰여 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머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개소식 날 시장 사람들이 모입니다. 구청장도 오고 지역의원도 오고 기자들도 옵니다. 영부는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와 김밥을 손님들에게 나눠줍니다. 여기는 저처럼 가족에게 당한 어르신들을 위한 곳입니다. 쉴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영분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2층 쉼터에는 침대 5개가 놓여 있고 작은 식탁과 TV가 있습니다.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마음이다. 영분이 직접 쓴 글씨입니다. 첫 입소자가 들어옵니다. 73세 할머니, 며느리에게 집에서 쫓겨나 노숙하던 분입니다. 영분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밥도 드시고 씻으시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영분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울 거 없어요. 우리 서로 도와야죠. 일주일에 한 번 윤태호가 무료 법률 상담을 엽니다. 어르신들이 줄을 서고 하나씩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재산을 빼앗긴 이야기, 폭력을 당한 이야기, 버려진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태호는 하나하나 메모하고 법적 조언을 해줍니다. 할머니, 이건 사기죄에 해당돼요.
고소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이건 증거가 필요해요. CCTV나 녹음 파일 있으세요? 시장 사람들도 돕습니다. 김 사장은 쌀을 기부하고 야채 가게 사장님은 채소를 보내줍니다. 정육점 사장님은 한 달에 한 번씩 고기를 지원합니다.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6개월이 지나고 따순마루는 작지만 단단한 공동체가 됩니다. 어르신들은 아침마다 1층 분식집에 모여 함께 식사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군가는 설거지를 돕고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반찬을 만듭니다. 영부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불을 지핍니다. 40년 동안 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입니다.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고 튀김을 튀깁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할머니 둘이 옆에서 함께 일하고 할아버지 한 분이 설거지를 합니다. 영분아, 오늘 김밥 몇 줄 만들까? 20줄 정도면 되겠지. 점심때 손님 많으니까. 알았어. 내가 단무지 썰게. 작은 대화가 오갑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입니다. 어느 날 60대 남자가 찾아옵니다. 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분입니다. 영부는 그를 2층으로 안내하고 차를 내놓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퇴직금 3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영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경찰에는 가보셨어요? 가족끼리 해결하래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아는 변호사님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좀 쉬세요. 밥 먹고 힘내고 그 다음에 싸우는 거예요. 남자의 눈에 희망이 켜집니다. 영부는 그의 손을 잡습니다.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싸워야 해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한 달 후 그 남자는 딸을 고소하고 돈을 돌려받습니다. 영분에게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한테 고마워할 거 없어요. 당신이 싸웠으니까 이긴 거예요. 남자는 영분에게 깊이 절하고 떠납니다. 영분은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겨울이 옵니다. 따순마루가 문을 연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영분은 저녁에 장부를 펼칩니다. 1년간의 기록이 빼곡합니다. 입소자 총 32명, 법률 상담 127건, 승소 47건, 화해 18건, 진행 중 62건.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 뒤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통받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선 이야기, 포기하지 않고 싸운 이야기, 승리한 이야기들입니다. 영부는 펜을 들어 마지막 페이지에 씁니다. 오늘도 살아서 불을 지폈다. 내일도 지필 것이다. 그리고 그 불로 누군가를 데울 것이다. 문이 열리고 윤태호가 들어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이모님,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정부에서 노인 인권보호사업 예산 나왔대요. 따순마루 같은 곳을 전국에 만들겠대요. 영분의 눈이 커집니다. 정말? 네, 이모님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모님 이야기가 세상을 바꾼 거예요. 영분은 잠시 말을 잃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할 수 있는 걸 한 것뿐인데. 그게 대단한 거예요, 이모님.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눈이 내립니다. 하얀 눈이 시장 골목을 덮고 따순마루의 지붕에 쌓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부는 면회 통지서를 받습니다. 도경이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영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지서를 접습니다. 윤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이모님 안 가세요? 응, 안 가. 후회 안 하세요? 아니, 이미 할 말 다 했어. 더 할 말 없어. 영부는 통지서를 서랍에 넣고 앞치마를 두릅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기다립니다. 떡볶이를 끓여야 하고 김밥을 말아야 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합니다. 분식집 문을 열자 단골 손님이 들어옵니다. 배송 기사님입니다. 사장님, 오늘도 떡볶이 한 접시요. 네, 금방 나와요. 영부는 떡볶이를 끓입니다. 고추장을 풀고 떡을 넣고 불을 조절합니다. 40년 동안 해온 동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다릅니다.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점심시간 2층 식탁에 어르신들이 모입니다. 영분이 만든 떡볶이와 김밥이 놓이고 모두 숟가락을 듭니다. 사장님, 정말 맛있어요. 이게 바로 엄마 손맛이지. 여기 와서 다시 살았어요. 어르신들의 말에 영부는 미소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수입니다. 가장 뜨거운 복수입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려던 사람들을 벌하는 것보다 자신이 더 잘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진짜 복수입니다. 저녁, 영부는 혼자 옥상에 올라갑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고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시장 골목도 환하게 빛나고 따순마루의 간판도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영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영부는 작게 속삭입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돕고 있어. 바람이 불어옵니다.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영부는 눈을 감고 바람을 맞습니다. 40년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2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어르신들이 TV를 보며 웃고 있습니다. 영분도 그 방으로 들어가 함께 앉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영분의 손을 잡습니다. 사장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뭐려? 우리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TV 화면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전국 20개 지역의 노인 보호쉼터 개소 예정이라는 자막이 흐릅니다. 영분의 얼굴이 화면에 잠깐 비치고 아나운서가 말합니다. 한 어머니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영분을 보며 박수를 칩니다. 영분은 쑥스러워하며 손을 젓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방으로 들어가고 영부는 마지막으로 1층을 정리합니다. 냄비를 닦고 도마를 씻고 바닥을 닦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끄려다가 멈칫합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영부는 손을 올립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40년 동안 매일 이불 앞에서 싸웠습니다. 가난과 외로움과 절망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고맙다, 이불아.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영부는 불을 끄고 장부를 펼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의 기록을 씁니다. 오늘 손님 52명, 매출 87만 원, 기부쌀 10kg, 새로 웃은 얼굴 8명.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씁니다. 피보다 진한 건 마음이다. 기록은 거짓말을 못한다. 나는 오늘도 살아서 끓인다. 펜을 놓고 영부는 미소 짓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불을 지필 것입니다. 떡볶이를 끓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데울 것입니다. 그것이 박영분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복수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승리입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립니다. 하얀 눈이 시장을 덮고 세상을 하얗게 칠합니다. 하지만 따순마루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오고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납니다. 영부는 불을 끄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2층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고 침대에 눕습니다. 피곤하지만 행복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70세이지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이 기다립니다. 새로운 아침이, 새로운 손님들이, 새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영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서서히 밝아짐. 자막 1년 후. 시장 골목 아침. 새벽 4시 불이 켜집니다. 영분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지피고 냄비를 올립니다. 옆에서 할머니 2분이 함께 야채를 다듬고 할아버지 1분이 설거지를 준비합니다. 오늘도 시작이네요. 그럼요. 우리가 해야죠. 떡볶이가 끓기 시작합니다. 김이 올라오고 향기가 퍼집니다. 시장이 깨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영분 내 분식집에 불이 켜지고 따순마루가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오늘도 내일도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70세 어머니가 아들에게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뜨거운 복수는 복수하지 않는 것, 더 잘 사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40년간 기록한 가계부 한 권이 진실을 밝혔고 10년 전 베푼 반찬 한 봉지가 변호사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절망 속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